저는 만화 실사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넷플릭스발 카우보이 비밥을 보면 원작 애니메이션이 만화적 요소는 최대한 줄이고 드라마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드라마성을 없애고 원작에 없던 만화적인 요소를 추가한다던가, 또는 조조의 기묘한 모험처럼 원작의 드라마만 버리고 코스프레 하는 데만 온 힘을 쏟는다던가, 아예 강철의 연금술사처럼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것도 보여서 그 이후엔 아예 관심을 꺼버렸죠. 간혹가다 바람의 검심같이 잘 나온 작품도 있지만 이건 주연인 사토 타케루의 열연이 끌고 간 거고, 추억편을 다룬 더 비기닝부터 아쉬워지는 등 실사화는 원작보다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실사화를 하는가?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미국의 마블 유니버스가 작품 속의 본질을 잘 분석하여 현실 세계와의 타협점을 잘 찾아냈다면, 일본에서 이루어진 실사화는 오타쿠를 위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표현하기 어려운 원작의 드라마성이나 매력보다는 머리 스타일과 복장 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외형적인 측면을 재현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즉 마케팅 수단이란 거죠. 그래서 일본의 실사화는 코스프레 쇼라고 조롱받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사람들이 알아서 거부하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코스프레 쇼는 작품에 따라선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앞에서 말한 카우보이 비밥처럼 진지한 면까지 잡아먹는 단점도 됩니다. 만화의 캐릭터가 실제로 튀어나온다면 이런 용모일 거라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작품의 해석 없이 그냥 끌어내서 실제 세계에 던져넣으니 보는 사람은 위화감을 느끼는 거죠. 왜 소년만의 캐릭터들은 외모가 개성적이냐? 대부분의 작가들은 캐릭터의 화풍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외형에 특별한 개성을 넣지 않으면 어린 독자들이 캐릭터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사화는 다릅니다. 배우의 외모, 연기의 톤이 다르죠. 실사화를 하려면 이를 염두에 둔 재해석을 해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작품은 인기 배우 또는 소속사가 밀어주는 배우로 원작과 배우의 팬을 노린 코스프레 쇼를 하는 실정이라 그만큼 작품성은 떨어지게 마련이고, 그리고 그게 더 돈이 되니까 이를 개선하지도 않은 게 일본 만화 실사화의 현재 모습이죠. 왜 이런 게 돈이 될까요? 우선 원작 팬들은 어떤 형태로든 돈을 쓰며 판권비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극장에만 걸면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배급을 도호와 도웨이가 다 잡아먹은 일본 시장에서 배급사가 돈을 벌기에 이렇게 쉬운 시장은 없죠. 이게 일본 애니의 실사화, 나아가 일본 영화가 망가진 이유예요. 물론 생략이 좀 많긴 합니다만, 그런데 최근 이런 흐름이 깨지고 있죠. 시티헌터는 이런 흐름에 맞춰 나온 작품이 아닌가 합니다. 자, 이번 시티헌터의 실사화는 과연 어떻게 나왔는가? 원작의 광팬 입장에서 한번 차근차근 돌아보겠습니다. 보통 일본의 실사화는 대충 코스프레를 한다, 이를 극장에 내고 미디어로 발매하여 돈을 긁어모은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죠. 하지만 새로운 바람이 불면서 이 비즈니스가 흔들립니다. 바로 코로나지요. 원래 일본에서는 OTT 시장이 제법 빨리 자리 잡혔죠. 일본에선 아마존 배송이 상당히 활발한데, 이를 위해서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배송을 위해 가입한 김에 OTT도 같이 본다는 개념이죠. 하지만 결정타는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외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하기 시작했고,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2020년 가입자가 33.1%나 폭증해버렸죠. 물론 1위는 아마존 프라임이지만 2위인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600만 명이라니 한국의 1300만보단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규모가 제법 됩니다. 우리나라가 드라마에 집중된 시청 형태를 보여준다면 일본은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는데요. 문제는 넷플릭스의 경우 전 시즌을 한꺼번에 공개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몰아보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장이라면 기존의 실사화 방식은 안 먹힙니다. 일본 시청자들은 애니메이션을 주로 보기에 처음 넷플릭스는 애니메이션에 집중했어요. 위스튜디오와 합작도 하고 인력도 직접 키우는 등 K-드라마를 키우듯 제2애니를 키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죠. 하지만 처음 제작한 작품들의 완성도 탓에 해외 진출이 어렵고 일본 내 수익성도 별로가 되자 그 다음으로 노린 게 실사화입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보통 몰아서 보잖아요. 만약 저렇게 대충 코스프레 쇼를 한다면 사람들은 첫 편을 보거나 초반은 보더라도 그 다음은 이어서 보지 않습니다. 이러면 시청 지속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거죠. 이러니 투자하는 넷플릭스의 입장에선 기존의 코스프레 쇼를 반길 수가 없고, 넷플릭스에 진출하고 싶은 판권사들도 코스프레 쇼만으로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업체들은 새로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은 바로 슈에이사죠.
고인물 경영을 좋아한다는 일본 업체 중에서 슈에이샤는 새로운 트렌드를 비교적 빨리 쫓는 편입니다. 만화의 해외 진출도 제일 빨랐으며 영화 판권 사업도 상당히 빨랐죠. 그 결과가 드래곤볼 에볼루션이라 문제지만요. 여하튼 슈에이샤는 시대 흐름에 맞춰 실사화의 방향을 바꿉니다. 일본 시장만을 노린 코스프레 쇼가 아니라 해외 시장을 노린 드라마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나온 원피스와 유에백스의 실사판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여기서 나름이라는 것은 작품의 완성도가 좋았다기보다는 그냥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란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좋겠지만 그냥 재미있다. 다음 기획은 이것보다 더 낫겠지? 하는? 그래서 이번 시티헌터의 결과를 나름대로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물은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우선 시티헌터라는 작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왜 설명하냐고요? 이것도 옛날 만화라 그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시티헌터는 호조 스카사가 만든 하드보일드 노아르로 단편 연재가 호평받자 장기 프로젝트로 기획된 작품이기도 하죠. 한국에서는 도시의 욕망 또는 파울볼이라는 해석판으로 처음 소개됐는데 드라마도 좋았지만 성적인 요소도 강해서 나름대로 수성하고 잘라냈음에도 불구하고 꽤 수위가 높은 편이었죠. 하지만 그만큼 파격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나중엔 아예 대본소 작가가 뒷이야기를 창작하게 됐을 정도로 한국의 팬덤이 상당한 작품이기도 하죠. 슈에이샤의 해외 만화 진출에 천병에 섰던 만화이기도 한데 그중 프랑스에서의 인기는 엄청났어요. 프랑스판 제목은 주인공인 사이바료의 로컬라이징판 이름인 니키 라슨으로 니키의 인기가 엄청나지자 애니메이션부터는 아예 니키 라슨으로 방영되죠. 프랑스에서는 거의 국민 만화 취급을 받고 있으며 2019년에 나온 실사 영화는 애니 실사화의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즉 시티헌터 실사판은 해외에서의 높은 인지도는 물론 프랑스판인 니키 라슨과 비교될 운명에 놓인 쉽지 않은 작품이었다는 거죠. 이번 시티헌터 실사판은 한 편짜리 영화입니다. 사이바가 친구인 마키무라를 잃고 그의 운명적 파트너인 카오리와 만나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그리는데요. 문제는 원작의 경우 4권부터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마키무라가 죽는 부분까지는 성인 취향적인 정통파 하드보일드라 단행본의 판매는 좋았지만 잡지 앙케이트 순위는 항상 하위였죠. 그런데 점프는 아무리 잘 팔려도 잡지 인기가 안 좋으면 강판되는 시스템이에요. 편집 분위기 안타까워서 불끈 같은 성적 개그를 넣어보라고 반 장난삼아 권유했는데 작가는 진짜 이런 개그로 방향을 틀어버렸고 이후 시티헌터는 불끈 개그가 넘쳐나는 아무도 죽지 않는 작품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사판은 초반에 무거운 부분과 개그화된 이유를 합쳐야 한다는 거죠. 다행히 슈에이샤엔 예전에 썰라이즈가 제작한 티이펀 애니라는 둘을 잘 조화시킨 설레가 있었으니 톤을 잡는 건 쉬웠겠지만 문제는 만화의 실사화를 하는 방법에 있었고 또 하나 원작의 개그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불끈과 연결된 당시의 개그는 말 그대로 8, 90년대니까 용인되었던 거지 90년대에 나온 애니에서도 삭제되었을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검열이 강해진 이후 시대에는 맞는 개그가 아니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실사화는 톤을 아예 바꾸는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호조 스카사는 그림 실력이 업계 최상위로 평가받는데요. 무엇보다 같은 체형의 캐릭터를 그려도 패션이나 헤어스타일만으로 확실하게 구분되게 그리며 얼굴 모양도 나름대로 차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화적인 과정이 담긴 캐릭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사로 끄집어내도 외형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문제는 외형이 아니라 그 개성이란 거죠. 여자만 보면 불끈대는 사이바료는 사실 인간에 대한 선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약자에게 따뜻하고 강자에게 당당한 악당에겐 자비가 없는 밤의 전사죠. 하지만 평상시에는 허허실실 이런 캐릭터를 어떻게 한 편의 영화에 담아낼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훈남 배우 스즈키 료헤이입니다. 그가 처음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것은 변태 가면의 실사판이었는데요. 이 작품 당시 평이 이랬습니다. 만화 캐릭터가 종일 뚫고 나왔다. 원래 이 작품은 그냥 실사화해서 DVD나 팔려고 내놓은 작품이라 시놉시스도 엉망이고 구성, 촬영, 연출 다 엉망인데 이걸 배우 혼자서 다 살려냈어요. 지루할 수 있는 부분조차 배우의 연기력이 다 끌고 가기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으로 하도 인기가 좋아서 일본 영화 중에선 상당히 드물게도 개봉 도중에 상영관이 12개에서 27개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일본 영화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전에 배급 스케줄을 잡고 이 스케줄을 깨는 걸 굉장히 꺼린다는 걸 감안하면 정말 대단한 거죠. 이후 스즈키 료헤이는 마찬가지로 실사와 만화의 경계점을 찾기 어려운 작품인 내 이야기에서 만화에서 튀어나온 캐릭터로 실사, 연애물을 연기하는 기적적인 연기를 펼쳤습니다. 이후 이 배우는 여러 실사화 작품에 출연하면서 2차원 캐릭터를 메소드 연기로 현실에서 구현하는 배우로 평가받으니 시티헌터가 기대가 안 될 리가 있나요? 전극 연기부터 액션 연기, 애니 실사화까지 다 잘하는 배우인 스즈키 료헤이. 시티헌터 실사의 명줄은 이 배우가 잡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후부터는 스포일러를 최소한만 섞어서 말할게요. 그래도 정치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작품은 엄밀히 말하면 아주 좋진 않아요. 이야기의 구성은 딱 일본의 대중영화랄까. 시나리오에 고민한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원작이 있으니 당연할 수도 있겠네요. 도쿄 신주쿠에는 시티 헌터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역의 전원판에 XYG라고 쓰면 전설의 스위퍼가 나타나서 사건을 해결해준다는 XYG의 의미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알파벳 마지막 글자니 이젠 막바지라는 뜻이죠. 도쿄에서 스위퍼, 청법을 하는 사이바료는 한 여성에게서 여동생을 찾아달란 의뢰를 맡게 되는데 이후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후 여동생 카오리를 만나러 간 파트너 마키무라는 의문의 남성에게 습격을 받습니다. 격투 능력이 뛰어난 마키무라였지만 상대는 유니온 테어페란 조직이 뿌린 약물 엔젤 더스트를 맞은 무적의 병사 마키무라는 속수무책으로 당하죠. 료가 뒤늦게 달려왔습니다만 때는 늦었습니다. 마키무라는 의문의 약물을 남기고 사망하고 말죠. 료는 의뢰를 완수하고 마키무라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홀로 조사에 나서지만 눈앞에서 오빠가 죽은 카오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는군요. 작품 시작부터 팬들을 사로잡는 것은 스즈키 료헤이의 연기입니다. 불끈을 외치는 모습 등 대사 하나하나는 마치 사이버려거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요. 애니판의 성우인 카미야 아키라에게서 연기 지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목소리 톤까지 완벽히 소화한 것도 모자라 연기력 자체도 엄청납니다. 사이버료는 대략 3가지 톤으로 구분되죠. 하나는 여자를 밝히는 호색한, 이는 사이바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헌터로서의 본성을 숨기는 연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마음을 연 상대에게 보이는 본심, 카오리가 무턱대고 조사를 시작하자 걱정하면서 보인 본심이며 마지막 하나는 자기 적에게 보이는 잔잔한 사리, 즉 사이바는 그만큼 복합적인 캐릭터예요. 그래서 연기하기 어렵다는 평을 받지요. 애니판의 목소리는 이 모든 걸 담는데 성공했는데 스즈키 료헤이는 이를 너무나 훌륭히 소화합니다. 목소리 톤, 연기 톤도 카미야 아키라와 비슷해요. 3가지 모습을 보이는데도 하나의 캐릭터로 보이는 것을 넘어 마치 사이바료가 현실로 뛰쳐나온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키죠. 또한 칭찬하고 싶은 것은 원작의 성적 개그를 재구성한 방식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옛날과 지금은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옛날 개그를 갖다 쓰기는 어렵죠. 실사와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현재 먹히는 성인 개그를 활용했어요. 예를 들어 임무 도중에 사고로 들어간 곳이 소프랜드인데 이 매트를 타고 산타처럼 날아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등 이 작품을 위해서 창조한 성인 개그가 여러모로 훌륭합니다. 이외에도 이 작품은 작품과 잘 어울리되 자신만의 특색을 가진 개그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코스프레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실사화는 사람들에게서 코스프레 쇼란 비난을 들었죠. 그런데 이 작품은 대놓고 코스프레 행사를 열고 거기서 날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팬들에게 말합니다. 자, 아예 대놓고 료의 코스프레를 한 료헤이가 날뛰고 있어요. 이게 코스프레 같나요? 아니면 사이버료 같나요? 전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카오리의 주무기인 거대 망치가 코스프레 아이템이었다는 건 실사화를 위한 훌륭한 설득이라 생각되네요. 또한 개그만이 아니라 배경 활용도 칭찬할 만해요.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던 시티 헌터 신주쿠 프라이빗 아이즈는 일본에선 80년대 전성기의 도쿄의 풍광을 보여주면서 호평을 받았지만 타국 사람들에겐 80년대 도쿄와 스마트폰이 안 어울린다면서 비판을 받았죠. 즉 노스텔지어, 향수가 없는 사람에겐 먹혀들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풍광은 실사화의 큰 장벽이었겠죠. 아무리 소품을 만들고 CG를 퍼부어도 영상으로 남아있는 80년대의 도쿄는 절대 되살릴 수 없으니까요. 적어도 사람들의 활기, 역동성은 지금의 일본은 절대 재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아예 정면으로 부딪혀요. 지금 일본의 풍광을 최대한 담아내고 이 배경을 시티헌터의 세계로 끌어들이기로 조폭이라던가 전직 군인을 실험체로 쓴 만화와는 달리 실사파는 노숙자 그리고 도요코키즈라는 가출 청소년들을 실험체로 씁니다. 둘 다 현대 일본 사회의 어둠을 보여주는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현재 시청자들은 배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요즘 시대에 유니온 테오페가 엔젤 덫을 시험한다면 바로 저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지? 라고 말이죠.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시티헌터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그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사니까요. 또한 흑막의 세력 중 하나가 경찰에 있는 건 마키무라가 경찰을 그만둔 이유를 강조하는 실사파만의 미덕이라 할 수 있죠. 모든 걸 현대 일본 사회에 맞춰서 재구성하니 자연스럽게 현대 일본에서 찍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건 80년대가 아닌데 하는 생각도 있게 되지요.
또한 원작의 허술함, 당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요즘엔 지적당할 우려가 있는 부분도 실사판에서는 보완되었습니다. 원작에서 마키무라는 시티 헌터의 파트너라는 이유만으로 죽지만 실사판은 마키무라가 엔젤 더스트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었고 부패한 경찰이 이를 흘렸던 내용을 넣어서 원작에 없었던 내러티브를 부여했죠. 즉 마키무라는 적의 핵심에 다다랐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원작을 존중하는 데에서의 설득력 부여, 실사판만의 미덕이죠. 이 작품은 만화에서 훌륭히 사회발을 끌어냈고 실사화를 해야 하는 이유도 훌륭히 증명했습니다. 다만 칭찬할 만한 구성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문제가 있는 건 이야기죠. 한마디로 금지된 약물을 실험하는 단체 야망을 시티헌터가 처부순단 건데 사실 원작이 워낙 고전이라 이후에 따라한 작품이 많아서 시티헌터의 스토리는 이미 특별할 게 없는 클리셰 덩어리 그 자체죠. 그렇기에 올드한 구성이 많이 보입니다. 또한 배우들의 연기력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스즈키 로에이가 너무 잘하는 건지 그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선 흡인력이 떨어지는 등 배우 하나가 혼자 끌고 가는 상황이 여기서도 벌어지죠. 즉 스즈키 로에이 원툴 작품인데요. 이런 상황이라 자연히 강조되는 게 바로 마키무라 카오리 역의 모리타 미사토죠. 연기력이 없는 배우는 아니지만 스즈키의 연기력이 너무 훌륭한 데다 원래 카오리가 19살이었던 반면 모리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이진 않아서 여러모로 몰입감이 깨집니다. 특히 마키무라가 죽는 장면에서의 감정 처리 그리고 스즈키와의 투샷에서 그 점이 유독 드러나죠. 이건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로마 휴일에서의 대배우 그레고리 팩과 신인 오드리 헵번이 보여준 환상적인 협연은 아무데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또한 시티헌터를 실사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인체 비율에도 있는데요. 호소츠카사 만화의 캐릭터들은 동양인의 탈을 쓴 서양인인지라 하체 길이가 길고 신체 각구의 볼륨도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리메이크된 니키라슨이란 몰라도 동양에서 일본인 배우를 리메이크하면 바로 티가 나요. 특히 사이코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리가 길어던 탓인지 배우가 장신임에도 다리가 짧아 보입니다. 반면 스즈키 로에이는 키가 186cm로 사이바와 같고 육체적인 조건과 비율도 비슷해요. 그래서 사진만 봐도 만에서 튀어나온 느낌을 받는데 다른 캐릭터는 원작의 느낌이 상대적으로 잘 살지 않죠. 우미보지역의 마피아 카시타란 모를까. 즉 한 배우는 만에서 튀어나와서 실사에서 명연기를 펼치고 나머지 배우는 거기 끌려다니기에 전체적인 밸런스는 맞지가 않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실사화의 한계겠죠. 총평해보죠. 이 작품이 실사화 역사를 새로 썼다던가 원작을 뛰어넘었다던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마 그런 작품이 나오기는 정말 힘들겠죠. 다만 원피스, 유유백서가 이 정도면 볼만하지 하는 수준이었다면 시티헌터 실사화판은 정말 정신없이 몰입해서 봤어요. 이야기는 즐겁게 즐길 수 있으며 액션도 훌륭합니다. 원작에 대한 오마주도 충실하고 그동안 쏟아냈던 양산형 실사영화에 대한 연구 및 반성도 충실하죠. 작품의 반응은 상당히 좋고 한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넷플릭스 1위를 할 정도라 아마 소평이 나오는 것은 거의 확실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작품을 만들 수 있다면 다음 작품은 더 잘 나오겠죠? 이 작품 최고의 명대사는 바로 우바이츠 데스! 얀념 치킨 頼まれた方! 김구 선생님 정말 국뽕이 눈앞을 가립니다. 자, 넷플릭스의 구독자이자 시티헌터의 팬이시라면 한번 꼭 보시길 권하며 그렇지 않은 분께도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